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3회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강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특강 사회를 맡은 학생성공센터 선임연구원 박지은입니다. 오늘 특강에 앞서 대학원생과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하나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듯이 알아두면 쓸데있는 학자의 길에 대한 잡학 사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크쇼인데요. 우리가 학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부생 여러분들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챌린지 스퀘어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강 주제인 생명과학 공부만 10년차 한우물러의 끈기라는 우리 특강을 해주실 연사자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포스터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오늘 연사자분은 본교 생명과학과 학사를 졸업하시고 동일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통합 과정을 수료하신 분입니다. 그 외에 여러 학회에 논문도 게재하시고 연구 활동이 활성하신 박사 수료생인데요. 큰 박수로 모셔서 특강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제 소개받은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배외식 교수님이 이제 지도하시는 그 감염 및 염증 질환 연구실에서 폐에 존재하는 호중구를 연구 중인 석박통합 12기 백원호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뭐 저는 분성배 씨고 교수님께서는 성주배 씨니까 뭐 만에 하나 뭐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이제 제가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생명과학 분야에서 되게 이제 여러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대학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학을 기대하고 있는 학부생분들과 이제 대학원에 실제로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신 대학원생분들 대상으로 뭐 특강을 한번 맡아달라고 학생성공센터께서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아직 뭐 박사 졸업도 하지 못한 제가 감히 이제 어떤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뭐 그래도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길러야 할 능력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특강 내용을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성균관대에 뭐 다른 수많은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대학원생들을 뭐 감히 대표한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분야를 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뭐 흥미를 느끼고 연구에도 참여하고 공부도 해본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특강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일단 이 특강을 진행을 하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어떻게 이런 진로를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의 뭐 한 6년간 석박통합을 진행을 해오면서 과정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던 능력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각 석사, 박사 과정을 끝마쳤을 때 감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성공적인 과정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특강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학부 1학년에 연구실에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와서 뭐 1년간 연구실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이제 확인한 내용들로 이제 포닥 선생님께서 그때 연구를 같이 도와주셨던 포닥 선생님께서 논문 구성 및 마무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공동 저자로 EMM에 이제 논문을 하나 게재하였고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2011년에 이제 대학원을 나갔다가 다시 이제 학부를 끝마치고 2015년 이제 여름 방학에 다시 이제 대학원을 들어와서 2016년에 입학하고 1년간 연구한 걸로 또 이제 EMM 논문을 하나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큰 주제를 받아서 이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연 3억짜리 연구과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는 이제 논문 피규어 하나만 완성이 되면은 이제 게재가 되는 논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주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 주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려가지고 뭐 공저자로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제 2번 공저자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제 분야에서는 뭐 논문도 써본 적이 있고 연구 과제도 진행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대학을 오기 전부터도 약간 생물학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뭐 고등학생 때부터 특별활동, 지금은 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생물학 동아리에 참여를 했었고 바이오 캠프 같은 이제 생물학 관련 활동들을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뭐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정시로 성대를 오게 됐지만요. 그리고 제가 특이한 것이 학부 1학년 때 이제 연구실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그 생명과학 수업에서 거의 뭐 매 수업마다 궁금한 거를 막 수업 듣는 와중에 막 만들어가지고 수업 마치자마자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막 질문을 하나씩 드리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막 계속 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저를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한 심지어 3주 정도 들었을 때 3월 27일이었는데 그때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뭐 연구실을 한번 다녀보겠냐 라고 이제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동아리 활동도 하기 전에 이 연구실을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뭐 랩실에 들어가서 한 반년 동안은 뭐 잡일만 거의 도맡아서 하다가 여름 방학 때 이제 반복적인 실험들, 이제 연구실에 온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연구실에서 자주 하는 실험들을 배우고 포닥 선생님께서 이제 주제를 하나 주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구성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대부분의 실험들을 제가 하고 이제 논문 작성을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2012년에 연구실 나와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이제 공동 일저자로 EMM에 논문을 이제 게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혹시나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연구실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학부연구소에 한번 다녀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학부 연구생 과정 중에서 뭐 모든 내용을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뭐 연구실에서 이제 루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주마다 일정 주기로 해야 되는 잡일도 있을 것이고 뭐 주 주기로 진행하는 랩 미팅이나 몇 개월 단위로 돌아오는 자신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 자리 그런 내용들을 그래도 겪어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실제로 연구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이 있으면 빨리 한 번은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 번을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대학 학부 졸업 이후에 진로를 결정할 때 그래도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이제 학기 시작할 때 연구실을 그때 나갔죠. 그리고 학부 생활을 하다가 2012년부터 이제 휴학을 해서 약정 공부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도망간 거 아니나 싶긴 한데 이 당시에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연구 쪽으로 R&D 쪽으로 가면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해서 이제 다시 학부로 돌아와서 4학년 2학기에 연구실을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 피트 시도를 할 때도 생명 쪽 R&D를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약전 공부를 할 때마저도 2차 플랜으로 다시 과를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 정도로 이제 약전 공부할 때 강의 노트를 보시면은 지금 일반화학이랑 유기화학 정리 노트를 합친 게 거의 생명과학 강의 노트였어요. 뭐 약전에서는 유기화학이 상당히 더 중요한데도요. 뭐 어찌 보면 공부를 잘못한 거긴 한데 이제 그리고 정리해 놓은 것도 보시면 화학에서는 이렇게 이론들 순서대로 막 나열을 해 놓는 게 거의 뭐 정리 방식이었는데 생명과학 쪽을 보시면은 이제 같은 카테고리를 아예 묶어 가지고 그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 놓는 등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를 상정해 놓고 정리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학부를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학부를 다시 돌아와서도 이제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나 염두에는 두고 계속 이제 학부 생활을 수행을 했던 게 뭐 발표 수업 같은 걸 진행할 때도 조별 과제 발표도 뭐 어느 정도는 도맡아서 하고 좀 더 전달력 있게 PPT 내용을 구성을 해가지고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뭐 정작 시험에서는 학점을 조금 못 받더라도 연구실에 들어가서 나중에 필요한 능력이다 생각했던 것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 그렇게 학점은 좀 많이 좋게는 못 받았지만 그리고 변명을 좀 하면 개인적으로 좀 방황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와중에도 연구실에 없던 기간마저도 이제 연구실에 들어갈 걸 상정을 하고 그
내가 이 분야에 흥미가 있다고 결론을 짓고는 이제 과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능력도 이제 고려를 하지만 이 연구실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교집합에 있는 능력들은 최대한 개발하려고 학부 과정 중에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뭐 논문 읽고 발표하는 수업 때 누구보다 논문을 많이 검색해보고 논문 읽는 방법도 조원들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유하고 각자 찾은 논문들을 취합하고 발표 때 조원들 의견을 종합해서 PPT 구성을 하고 발표 때 어떻게 하면 내용이 더 잘 전달될까 고민하는 이런 의사소통적인 능력을 기르는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여름방학에 저는 이제 연구실을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경험했던 공부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 분야에 흥미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 연구실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그 생활을 과연 내가 10년 이상 할 수 있을까? 그 일들을 하면서 희생해야 되는 뭐 어떤 낮은 생활비라든가 삶의 질이 이제 낮아지는 것들에 여러 가지 리스크마저 감수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은 해볼 만할 것 같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이제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전공 지식이 무엇인지 배우는 어떤 전공 지식의 소비자인 대학생에서 전공 분야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발견해야 하는 전공 지식의 생산자로서 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원에 들어와서 거의 한 6년 넘게 이제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대학원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딱 추려보니까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 인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이제 그것인데요. 앞으로 이 세 능력에 대해서 좀 세분화되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현실 인식 능력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실 내에 있는 그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교수님보다도요. 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고 그 주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보고된 내용들의 한계는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예시를 들자면 내가 가게를 차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미 판매되고 있는 그 물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소비자들이 뭘 불편하게 여기는지 뭐 어떤 게 더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뭐 그런 시장 조사를 하는 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내 주제가 어떻게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의 한계가 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뭔지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다른 전문가들의 약간 가려운 데를 살짝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에서 과연 문제가 뭐고 뭐 뭘 밝혀야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알았다면 그걸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어떤 실험을 하면 그걸 밝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실험이 뭔지 또 뭐 어떤 분석을 통해 심지어 이미 밝혀진 데이터에서조차도 내용을 뽑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뭐 새로운 내용을 이제 얻을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험을 우리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처 다른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지 뭐 공동기기원이나 뭐 여러 가까운 다른 대학에서조차 이제 기계 사용료를 내고서 할 수 있는 실험인지 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역량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 인식을 하셨으면 그걸 실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도 이제 이런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려면 당연히 논문을 엄청 많이 읽어야 됩니다. 뭐 분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툴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구글 스칼라일 겁니다. 뭐 이 사이트는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뭐 기존 보고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상당히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언제 게재된 논문인지 그리고 뭐 피인용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등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싶으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논문들을 찾기에 상당히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학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 뭐 최근에 어떤 논문들이 나오는지, 뭐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들이 최근에 논문을 쓰셨는지 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걸로 메타라는 툴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원하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논문들을 피드 내에 이제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가지고 최근 연구 동향 같은 거를 이제 파악하는데 상당히 괜찮은 툴입니다. 그리고 퍼브메드라고 하는 사이트는 이제 워낙 유명한데 뭐 생명의학 쪽 관련 논문들을 일반적으로 뭐 검색하는 용도로 상당히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논문 서치하는 사이트 외에도 뭐 여러 연구자들끼리 소통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뭐 한국 내 생명과학자들이 많이 소통하는 이제 브릭이라는 사이트와 그리고 연구자들의 SNS라고 할 수 있는 리서치 게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이 사이트 뭐 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생명과학 분야만 있는 반면에 리서치 게이트는 분야를 막론하고 심지어 뭐 경제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분들께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하고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툴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어떤 논문들을 모았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참고할 만한 논문들을 찾으면은 이제 논문들만 따로 모으는 폴더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뭐 특정 주제 카테고리별로 논문들을 폴더로 정리를 해놓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게 뭐 파일명에도 약간 특정 키워드를 명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논문들을 정리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현실 인식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어찌 보면 대학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연구 주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해야 할 실험을 알았으면 실험을 할 수 있는 한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실험을 해봐야 확인을 해봐야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실험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순적인 표현이긴 하죠. 하지만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실험 과정 중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단계에서는 최대한 집중해서 오류를 줄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금방금방 뭐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대부분 이제 어떤 도제식으로 체득을 하는 연구실 특성상 사수 선배에게 이런 실험들을 배우는 게 대부분인데 제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많은 토론을 하세요. 물론 어느 정도 타이밍도 제야하고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사수가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수들은 대부분 이미 그 실험에서 많은 실수를 경험해보고 눈 감고도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지는 새로운 실험을 세팅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있을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 진행 상황에 대해서든 뭐 자신이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든 무조건 질문을 하고 디스커션을 하세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괜히 사수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뭐 말도 없이 마음대로 진행했다가 일이 터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수 입장에서도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니고 졸업 후에 뭐 취직을 하거나 뭐 교수가 정말로 뭐 되고 싶다라던가 어느 부분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이끄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사소통 능력은 사수로서 더 키워야 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연구 실험을 할 때 시간 안배를 정말 잘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대학원생은 기본적으로 할 게 많습니다. 뭐 학과에서 특정 시간에 수행해야 되는 뭐 코스웍도 진행을 해야 되고 자기 연구 주제에 대한 실험도 진행해야 되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또 앞으로 차기 플랜을 짜나가야 되죠. 그 와중에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뭐 연구실 물건 관리도 하고 필요한 물건 주문도 하고요. 뭐 코스웍을 수강하는 시간은 이제 의사와 관계없이 과에서 이제 정해져 가지고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 뭐 거기에 맞춰서 30분 처리하고 50분 기다렸다가 30분 처리해서 확인하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정된 시간들을 피해 가지고 가능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실험 결과 해석을 할 때도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데이터를 이렇게 PPT로 정리하고 해석을 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유가 날 때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면서 데이터 정리를 할지 좀 전략적으로 시간 안배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 할 겁니다. 실험은 뭐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실험 자체만으로 시간을 엄청 소비할 겁니다. 뭐 지금 여기서는 30분이라고 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실험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실험하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생각을 차츰 할 여유가 생길 거고 그제서야 실험 수행에 이제 정확한 시간 안배가 가능해지고
실험하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나 정리는 이제 비는 시간대에 조금씩 진행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론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을 새로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태까지 확인했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차기 플랜을 짜야 되니까 시간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되게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 주제와 관련된 시간을 다 쓰고 나서 코스웍 과제를 해치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결국 이 대학원 과정 중에서는 내 전문 분야를 갈고 닦는 게 최우선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전문 분야를 파악하고 실험을 수행해서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내용을 확인하면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대학원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사수 선배나 교수님이 될 것이고 자기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중요하다는 설득을 이제 국제 학술지 리뷰어들에게 그리고 논문 독자들에게 해야겠죠. 프로젝트에서 연구 주제가 이만큼 알려져 있는데 뭐 이러한 내용은 중요한데도 아직 안 밝혀져 있었고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런 가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대학원생 과정 동안 평생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1차적으로 많이 논의한 대상이 바로 이제 연구실 내에 사수 선배나 교수님이 되겠죠. 뭐 그 분야를 잘 아는 선배가 뭐 그건 너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실험이니까 주제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게 이 실험을 먼저 해서 큰 줄기를 잡자 이런 피드백을 줄 수도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 실험을 먼저 해서 주제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먼저 하자 뭐 이런 피드백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를 수행해 본 사수 선배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보고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노련한 판단력을 기르신 교수님들께 내가 처한 상황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드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연구 주제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내가 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새로운 과제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배우기 위해 이런 연구실 내에서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피드백을 진행을 하면서 연구 주제를 진행하고 새로운 내용을 밝히는 걸 완성하면 내가 이 배경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새로 밝혔다라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독자들을 설득할 글, 즉 논문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내가 이 분야 공부를 해보니까 이 상황에 이런 요인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과소평가되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인자였다는 걸 확인을 하였고 그 인자를 실제로 건드려서 조절을 해보니까 실제 그 질병이나 이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 분야에서 새로이 고려해 볼 무언가를 찾았다라는 설득이죠. 이런 설득을 어떻게 할지 내 발견의 배경이나 뒷받침할 만한 이미 확인된 내용들을 찾고 그걸 이제 어떻게 구성해서 보는 사람들을 잘 설득할지를 하려면 이미 우리 분야에서 나온 논문들을 저명한 논문들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연구실 내 의사소통으로 얻어내지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내용이고요. 여러 많은 피인 용지수가 높거나 내주주와 밀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낸 논문들을 참고를 해서 일부 표현을 인용하고 개념들을 확보해서 논문을 쓴다면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능력이 대학원생에게 정말로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구실 내에서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과 연구실 구성원들과 많은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제 키워나가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들은 논문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현실 인식 능력은 논문의 인트로덕션에서 왜 이 실험을 했고 이 분야에서 어디까지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실험 결과에서,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경우에는 매터리얼 메소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왜 중요하고 정말 연구가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디스커션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상당히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 정리해 놓은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갈무리 지어 놓은 이제 리뷰 논문들이나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실험으로 증명해 놓은 논문들이나 아티클 논문들이나 뭐 이런 논문들을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논문들 중에서도 피인용 지수가 높은 저명한 논문들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어떻게 서술해 놓았는지를 읽다 보면은 이런 능력들이 자연스레 많이 이제 개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이제 갈고 닦아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졸업했을 때 과연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석사, 박사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자면, 석사의 경우에는 전공 분야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했을 때 프로젝트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실험들을 지시 내려주면 그 실험들을 진행하고 결과를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성공적인 석사이고요. 박사의 경우에는 전공 분야에서 특정 방향, 심지어 그 생명과학과라는 전공 내에서 내가 해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방향마저도 이제 연구 진행을 해야 될 경우 무엇이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 주제를 만들어서 실험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개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정말 성공적인 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취직을 해서 회사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 있어야겠고, 박사는 이후 포닥으로 다른 연구실을 가거나 회사에 취직을 해서 교수나 상사가 원하는 어떤 새로운 내용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겠죠. 제가 오늘 특강으로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내용을 좀 드라이하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이성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나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대학원 입학이나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깊게 알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찾아봤을 때 좀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좀 많이 좀 찾아와 봤습니다.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다양한 얘기들이 정리되어 있는 이제 글도 있고요. 유튜브의 독서연구소라는 채널에서 그 대학원 생활 백서라고 해서 이제 교수급이신 이제 박사분들이 1시간 내외로 3번에 나뉘어가지고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걸 찍어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좀 이해에 더 폭넓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비 받은 건 당연히 없고요. 이런저런 영상들, 글들 보면서 개인적으로 괜찮다 싶은 것들 한번 추천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쪽 메일로 이제 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아예 이 용도로 그냥 메일 계정을 하나 새로 팠으니까 연구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수일 내에 답변은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원에서 어떤 능력들을 쌓아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특강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백원호 선생님의 좋은 특강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선생님께 궁금한 질문 사항들을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전에 구글 폼으로 질문을 올려주신 사전 질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인턴을 경험해보니 실험실 생활이 지겨울 때가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이 잘 안 되어서 절망할 때 등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험실 생활이 힘들 때는 어떻게 버티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실험실 생활을 하면서 힘든 순간은 정말 많고 많았습니다. 사수와의 마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사수하게는 실험을 처음 배우면서 진행하면서 되게 제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분에 못 이기는 그런 경험들도 많을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데도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생활하는 것조차 약간 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수와의 마찰은 술이라도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좀 마음에 품고 있던 얘기들을 좀 털어놓거나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서 좀 좋게 해결된 경우였었고요. 생활적인 힘듦은 결국 제가 그 리스크를 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겠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냥 심리적으로 좀 극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로 제가 크게 좌절을 했었던 부분이 연구가 막혔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데이터 연구 주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하다가 뭐 생각보다 뭐 진행 방향을 못 잡겠어 가지고 뭐 어디로 가야 하나, 나는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를 쌓아 했는데 앞으로 나갈 곳도 안 보이고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갈팡질팡을 많이 했었는데, 뭐 운 좋게도 제 분야에서 그냥 그때는 RNA 시퀀스 약간 빅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데이터,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약간 과소평가됐던 부분들을 잘 찾아가지고 돌파구를 만들어가지고 해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연구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많이 선행돼서 이제 밝혀져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고요. 매번 할 때마다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가설들을 좀 더 많은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좀 더 많은 이미 확증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는 가설을 만들어서 그거를 트라이 해보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극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에 1번 질문이 전공 또는 실험과 관련된 그런 극복 능력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멘탈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신지, 만약에 그 긴 과정 동안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솔직히 연구를 진행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자기 적성에 맞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재밌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관계에서 오는 이런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겨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특히나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악인 게 혼자 있으면은 안 좋은 생각에 순환고리로 계속 빠져들어요. 뭔가 좀 더 부정적인 내용으로 하나 더 하고 두 개 더 하고 점차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불안감을 정말로 극복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최대한 여러 사람을 만나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뭐 가장 가까이에서 연구를 배우고 있는 사수 형이나 뭐 누나나 언니 오빠들한테 이제 뭐 술이라도 한번 사달라고 하든지, 약간 허심탄회하게 뭐 아니면 카페라도 가서 허심탄회하게 뭔가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좀 푸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슷한 기수의 동기, 뭐 연구실 내도 될 수 있을 거고 과 내에 있는 다른 연구실에 있는 동기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내가 좀 이런 부분이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과학과 쪽에서는 이제 생원회라고 해서 아예 뭐 그 개강총회 그리고 강의 학기 마칠 때 뭐 총회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운영비를 모아서 회비를 모아서 그걸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한번 회의를 하고 저녁 때 회식을 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도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생판 못 봤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같은 과에서 대학원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안면이라도 트고 나면은 그래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나 동기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사전 질문 외에도 실시간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실 수 있으니 많이 입력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 올린 질문이네요. 대학원 진학 관련해서는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선생님? 네. 저는 그래도 이제 자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뭐 연구실 선배나 뭐 과 선배들에게 좀 조언을 많이 들었었던 편이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선배들의 어떤 조언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각 대학 연구실에 들어가 보면 그 연구실 사이트의 교수님들 이제 양력이라든지 그 연구실이 어떤 걸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뭐 과연 이 교수님은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시는지, 어떤 논문을 많이 내셨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이 분야가 되게 재밌겠다 싶으면 이제 그 교수님한테 컨택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교수님이 이제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어떤 논문을 퍼블리시를 했는지를 본다면 실제 그 연구실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약간 좀 엿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실이 이제 다 별도로 계시는데 연구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의 학생이 올려준 질문이에요. 혹시 저도 지금부터 생명공학을 또는 생명과학을 공부한다면 바이오 쪽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질문이네요. 네. 단적으로 말해서 진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늦은 나이에 들어오셔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수료를 한 다음에 이제 길을 찾아 나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요. 다만 이제 정말 큰 도전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그 시장에 진입한 다른 분들께서는 선생님보다 약간 백그라운드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따라잡기 위해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라는 각오는 하고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도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석박 통합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학원 생활에 맞는지, 또 통합 과정 중에 석사 때 또는 박사 때 느꼈던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네요. 제가 이 통합 과정으로 갈 수 있었던 용기나 이 과정을 내가 밟겠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린 게 뭐 발표 내용 중에서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저라는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적성과 흥미에 맞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분명히 대학원생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들이 존재하는 기회비용이 상당히 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긴 시간을 투자하는 거를 내가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 있겠냐, 그 부분을 충분히 판단을 하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 과정을 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시간이라는 재화를, 그것도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엄청 길게는 10년까지도 박사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차이도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석사 과정 중에 뭐 물론 세 가지 능력을 기르는 게 전반적인 과정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석사 과정 중에서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는 거, 실험을 할 수 있는 거,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그 능력을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사가 된다면 이제 내가 스스로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선임 연구원으로서 자질을 갖는, 이런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석사랑 박사에 대한 차이점까지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실시간 질문도 충분히 채팅창으로 가능한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김현우 학생이 질문을 올려줬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및 코딩 공부를 해두면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까요? 만약 도움이 된다면 어떤 언어를 공부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및 코딩 공부를 해두면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했을 때. 네. 물론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연구 분야에 다니고 계시는 대학원생 분들께서는 전공 부분에 오히려 시간을 투자를 더 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들어오기 전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 코딩 공부를 해두면은 이제 실제로
그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저널을 보면 저희 인문 그 면역학계 분야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가 안 실리면은 논문이 거의 안 나가요. 뭐 그런 분야도 분명히 존재는 하기 때문에 도움은 될 겁니다. 근데 대학원 과정 중에는 이제 전공 부분을 더 빨리 파악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스트럭을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이 부분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면역학 분야,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R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다루고 분석을 하는 거를 진행을 하는데, 이 R 프로그램을 생명과학 분야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리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R이나 그런 R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연구에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실시간 질문 있으시면 네, 답변 감사하다고 올라왔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우리 박세린 학생이 올려준 질문입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는 어떤 식으로 찾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명과학에 대해서 여기가 내 적성이다, 이 분야가 내 분야다라고 찾으셨는지요? 진짜 시작은 호기심과 흥미였던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한 호기심과 흥미. 뭐 고등학생 때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생물학을 배울 때 되게 신기했어요. 사람이라는 개체 내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리 활동이 존재를 하는구나, 뭐 그런 부분들에서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생명과학과를 진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야들을 공부를 하면서 뭔가 좀 이론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브로드하게 여러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좀 폭넓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학자로서의 길을 선택을 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정말 방향성을 잡는 데에는 진짜 사소한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또다시 이제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제 전문 분야를 만들었었고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우리 학부생들 중에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못 찾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맞는 전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적으로? 억지로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생각할 수 있는 환경.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가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앞서서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학부 연구생이 되어 보시면 예, 그냥 저 교수님 밑에서 한번 배워보면은 그래도 뭐 좀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소한 생각이라도, 그런 사소한 계획이라도 괜찮은데 그쪽에 들어가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부딪혀 보시고 이 분야보다는 이 분야에서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쪽 다른 분야가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럼 그쪽으로도 한번 해보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학부 연구생 중에도 그렇게 뭐 한 학기에 2학기 이상 같은 연구실을 다니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연구실 저 연구실 다니면서 약간 교수님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서 자신의 분야를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교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보장은 못하니까요. 그 부분들은 교수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따뜻한 배려에 힘입어서 이제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좀 여러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쌓아 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생들이 지금 듣고 계시다면 잘 유념하셔서 우리 학부 연구생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면 네,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앞에 슬라이드에 나왔듯이 우리 배혜식 선생님의 그 이메일 주소가 있었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질의응답을 저희가 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특강 연사자여셨던 우리
백원호 선생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멘트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뭐 이제 학부생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대학원에 진짜로 진학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시든 좀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이제 쌓아 나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쌓아 나가실 이 경험들이 미래의 형태가 있든 형태가 없든 자신의 어떤 고유한 자산으로 남기를 빌며 이 특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멋진 강연을 해주신 우리 백원호 박사 수료생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엑스로 접속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비디오를 모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디오가 아직 많이 안 켜졌는데요. 네, 지금 접속해주신 분들 마무리로 우리 기념 촬영을 할 테니 우리 비디오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우리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쪽 뒤에도 띄워졌네요. 네. 가운데 서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찰칵.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학생성공센터의 제3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4회 성공 스토리 특강은 우리 10월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깜빡했네요. 저희 만족도 조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화면이 전환되면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강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특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뒤에 띄워놓을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에 링크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100분을 저희가 선정하여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제3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